2025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를 이어 세계 6위에 등극했습니다. 순위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워싱턴과 런던, 파리와 도쿄, 베를린은 물론이고 뉴욕타임즈부터 알자지라까지 모든 언론이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과 군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6위라고? 통계 오류야. 가장 먼저 그 말을 꺼낸 이는 미국 DC의 한 싱크탱크에서 안보와 국제정세를 연구하던 젊은 전략 분석가였습니다. 아직 30대 초반, 탁월한 논리력으로 인정받던 그는 이 순위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통계 오류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한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 모든 오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행정 시스템은 실리콘밸리를 능가했고 기술 기반은 국산화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됐으며 국방은 단순한 전력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서사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될 이 이야기는 그 젊은 미국인이 한국을 직접 보고 듣고 무너지고 감동하며 마침내 강대국의 진짜 조건을 깨닫게 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전 세계 군사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일했고 지금은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으로 국가별 영향력 순위를 데이터화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치와 수학에 강했고 세상의 모든 힘은 숫자로 표현된다고 믿었어요. GDP, 군사력, 외교 동맹망, 소프트 파워. 국가를 분석하는 일은 마치 장대한 게임판을 설계하는 기분이었죠. 그런 제 책상 위로 날아든 하나의 보고서. 2025 포브스 세계 강대국 랭킹 대한민국 6위 등급. 처음 그걸 봤을 때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6위? 무슨 농담이람. 감정 개입 없이 정량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도 솔직히 그날만큼은 마음속에서 이건 오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날 제 유튜브 채널 파워라인에서도 이 얘기를 다뤘습니다. 1분 만에 채팅창이 불탔고 아시아 구독자들이 몰려와 항의했어요. 직접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웃냐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팩트체크를 위해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속으로는 저도 궁금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 순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서울. 대형 스크린에 흐르는 광고, 거리마다 펼쳐진 전자지갑 결제 시스템, 고층 건물 사이로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창문들. 뭔가 이상하단 느낌이 처음부터 들더군요. 내가 알던 강대국의 모습이 아닌데 왜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지? 그 첫 인상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방문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처음엔 반도체 공장 하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산업기지라는 게 다 비슷하다고 믿었던 저는 입구를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비소 앞에선 신분증 3번, 얼굴 스캔 2번. 지금 군 기지인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죠. 하지만 안내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국가에 준하는 곳입니다. 평범한 외벽 하지만 그 안엔 제가 본 적 없는 스케일의 국가 시스템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자동화 로봇들이 수십 킬로미터의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온도는 정확히 23도. 습도는 44%. 먼지 농도. 미국 국방부 청사보다 낮더군요. 반도체 클린룸에 입장하려면 방진복을 2겹이나 입고 2번의 공기 살균 구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순간 깨달았죠. 이건 공장이 아니라 제국이다. 작은 웨이퍼 위에 집약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그 자체였어요. 한국은 GDP에선 10위권일지 몰라도 이 기술 하나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 순간 포브스 랭킹이 떠올랐습니다. 6위. 아니,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여긴 통계의 프레임 바깥에 존재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미국에서도 많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인텔 본사, 애플의 데이터 센터. 하지만 이곳처럼 조용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요하게 쉬지 않고요. 무엇보다 가장 충격이었던 건 그 시설 전체가 단순히 삼성이라는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 국방부, 수출산업부처까지 일종의 공동작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긴 민간 기업인가요? 아니면 정부 프로젝트입니까? 가이드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여긴 한국이에요. 한국은 그렇게 나뉘지 않아요. 미국은 정부, 기업, 군이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함께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상식이 무너졌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산업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정밀 무기였고 그 중심에 바로 이 평택이 있었어요. 유기의 의미,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미국인으로서 수치를 만들고 순위를 평가하던 나 자신이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대전이었습니다. K방산의 심장,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LI지넥스원이 자리한 도시죠. 처음엔 군수기업들 답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평택 삼성 이후니까 이젠 조금은 놀라지 않겠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참 철없는 자신감이었죠. 첫 견학 장소는 한국형 자주포 K9 썬더의 실물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립 과정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분위기는 군수공장이 아니라 무슨 예술품 공방 같았죠. 진짜 그랬어요. 로봇과 인간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정교하고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삼키게 되더군요. 이거 진짜 실전용이 맞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한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납품되는 모델은 대부분 실전 배치됐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전부 실전 요청이에요. 미국은 늘 무기를 파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익숙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무기를 파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하나하나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승리한 무기였어요. 각 무기 옆에는 실전 데이터와 사용국 평가가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북부 2022년 완전 피격에도 탑승자 전원 생존 2023년 우크라이나 폴란드 전술훈련에서 미군과 연합작전 테스트 통과 이런 데이터를 읽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무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IT 기술, 게임 엔진, 심지어 VR 훈련 플랫폼까지 동원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군사력마저도 디지털과 융합시키고 있구나. 이건 미국도 아직 따라가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날 저녁 한화의 고위 전략기획팀 실무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무기를 만들죠? 정말 수출이 목적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이겨야 했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이었죠. 모든 기술과 체계, 방위 시스템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전쟁을 전제로 설계된 나라였어요. 그게 진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무기들을 운용하는 군인들의 정신력. 다음 날 논산의 한 전차부대를 찾았을 때 아직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60톤짜리 전차를 무표정하게 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몰고 있더군요. 장교에게 물었죠. 혹시 시뮬레이터라도 타보신 적 있나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어린애들용입니다. 우린 진짜 전장과 거의 동일한 훈련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미국 전략가로서 제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예상하고 감당하고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무기에는 철이 담긴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엔 철학이 담겨 있었다. 포브스 순위 6위라는 숫자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외교력이 아니라
국가가 생존을 위해 축적해온 정신의 총량을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국방과 전략 분야 외에도 전 세계 콘텐츠 트렌드를 지표화해서 파악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K 콘텐츠라는 것도 솔직히 데이터상으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전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울 도착 일주일째 되는 날 넷플릭스 아시아 총괄지부 출신의 한 데이터 디렉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카페. 그는 태블릿을 열더니 말했어요. 이건 히트 콘텐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영향력이에요. 그가 보여준 건 전 세계 플랫폼별 국가별 콘텐츠 소비량을 분석한 자료였죠. 작년 기준 한국 콘텐츠는 미국 넷플릭스 1위, 프랑스 1위, 사우디 2위, 브라질 2위. 불과 하루 전, 저는 대전에서 실제 전차와 자주포를 봤는데 오늘은 드라마에서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 걸 들었죠. 한국은 물리적 전투만 하지 않아요. 문화로도 싸우고 시장으로도 싸우고 기억으로도 싸웁니다. BTS가 빌보드에서 1위한 게 그냥 음악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음악 뒤에 국가가 만든 구조가 있었던 거죠. 기획력, 제작력, 언어 현지화 시스템, 팬덤 관리, 그리고 정부의 글로벌 연계 지원까지. 미국에서 콘텐츠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콘텐츠가 국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직접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드라마 제작사. 현장엔 마치 벤처기업 같은 사무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작가, PD, 연출가들이 수십 개의 해외 자막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우린 콘텐츠 하나 만들 때 처음부터 넷플릭스 글로벌과 협업을 염두에 두고 작업해요. 우리의 무대는 처음부터 세계입니다. 미국에서도 헐리우드는 여전히 자국 중심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콘텐츠의 기획 단계부터 세계를 전제로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넷플릭스를 켜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계정으로 로그인한 제 추천 목록 1위에 무빙이 떠있더군요. 한국 슈퍼히어로물. 이 나라는 콘텐츠마저 전투태세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재미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미국의 시선이에요. 우린 재미를 넘어 국가를 걸어요. 예전엔 총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콘텐츠로 싸우고 있거든요. 평택에선 반도체 전쟁을, 대전에선 무기 전쟁을, 그리고 서울에선 기업 전쟁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껏 저는 숫자와 그래프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당신은 전쟁의 정의를 좁게 봤을 뿐이다. 서울에 머무를수록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연구시설도 군수 현장도 아닌 그냥 평범한 거리, 지하철, 카페, 관공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야 자동 판매기 고장나 있는 건 일상이고 관공서에 서류 하나 떼러가면 반나절은 기본인데 여긴 아니었어요. 처음 겪은 건 공항에서였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전자이용권, 교통카드 등록, 심지어 외국인 등록증까지 모바일 앱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저는 행정복지센터도 직접 가봤습니다. 외국인도 무인 발급기 사용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여권만 넣으시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진짜로 1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줄 세우지 않더군요. 사람이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환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전자행정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모바일 행정 통합화율 97%라는 문장이 있더군요. 거의 모든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령층, 외국인 포함해서요. 듣는 순간 머리가 얼얼했어요. 이 정도 디지털 전환이면 미국에서도 연방급 기술력인데 여긴 전국 동사무소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거 혹시 군사기술을 전용한 겁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민간 기술이 군으로 들어가죠. 한국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군대와 위대한 기업이 국가를 끌고 가죠. 하지만 한국은 시민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현장과 시민의 움직임이 너무도 주도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어느 카페에서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며 붐볐던 카페에 노트북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몇 군데 있었어요. 당연히 누군가 앉아있겠거니 했는데 텅 비어있더군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두고 간 건가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자리 맡아놓으신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카페 한가운데 두고 자리를 비우는 나라. 미국이었다면 몇 분 안에 도둑 맞을 겁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여긴 서로를 믿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어요. 버스 기사와 시민, 경찰과 노인, 카페 점원과 손님, 심지어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조차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미국엔 없는 거였어요. 아니,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무너진 공동체, 분열된 계층, 끝없는 소송과 불신. 그런 곳에서 자란 저에겐 한국의 일상이 마치 선진국이란 단어의 원형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닌 신뢰로 국가를 방어하는 유일한 나라다. 여긴 누구도 감시하지 않지만 모두가 서로를 지키고 있었다. 다음 일정은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게 됐죠. 처음엔 행정 시스템을 더 보고 싶어서 따라갔지만 결국 제가 목격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주민센터 앞 작은 텃밭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우비를 입고 모종을 심고 있었죠.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저를 향해 우산을 건넸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저거 쓰고 들어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저를 본 적도 없는 외국인이었는데 자기 우산을 제게 주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 우산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그냥 제 손에 우산을 쥐어주셨고 자기는 비를 맞으며 흙을 다시 고르시더군요. 그 순간 그 장면이 이상하게 깊이 박혔어요. 비가 오는 날 외국인 하나에게 우산을 건네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는 사람. 이 나라의 국방비나 GDP가 아닌 진짜 국가력은 저런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주민센터 안에선 한창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반찬 배달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이번 주는 도라지 무침이랑 쇠고기 넣었어요. 지난주는 야채만 있어서 죄송했거든요. 라고 말하시며 기쁘게 포장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선 누군가를 도울 때 늘 의심이 먼저 따라옵니다. 이 사람이 왜 도와주는 거지? 뭘 노리고 있지? 그런데 여긴 먼저 돕고 나서 묻더군요.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엔 인근의 전통시장을 들렀습니다. 비가 와서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저를 발견한 시장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 오니까 빈대떡 하나 먹고 가요. 서비스로 이거 드릴게요. 이것도 돈은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휘저으며 말하셨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셨으면 따뜻하게 드셔야지. 이건 관광도 외교도 기술도 아니었어요. 그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계속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그냥 사회가 아니라 진짜 공동체였구나.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는 미국의 대도시들과는 달리 여긴 낯선이도 잠깐 들른 외국인도 그저 사람으로 받아주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인터넷에서 지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산불 진화의 주민부터 군인까지 동시에 출동. 평범한 마을에 불이 났을 때 공무원, 소방, 군인, 자원봉사자, 주민들까지 국가 전체가 움직인 일이었죠.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위기에 강한 이유는 훈련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염려하고 필요할 땐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 없이도 망설임 없이.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본 산불 현장에 주민이 먼저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에도 없던 지역을 향해 발길을 돌렸죠. 몇 주 전 큰 산불이 났던 곳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아직도 나무 몇 그루는 까맣게 탄 채 고요히 서 있더군요. 불길은 사라졌지만 흔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현장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방복을 입은 채 장화를 신고 낙엽을 걷는 청년들, 마을 담장을 새로 쌓는 예비군, 그리고 주민자원봉사자들, 심지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불 다 꺼졌는데 왜 계신 거예요? 제가 묻자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불이 꺼졌다고 끝난 게 아니죠. 복구도 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말이 막혔습니다. 재난이 끝났다는 개념조차 다르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피해 지역 복구 현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대부분이 외부 용역이었고 군인이나 시청 직원들은 며칠 만에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옆 동네 사람들, 군인, 경찰,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 자원봉사자까지 한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있었어요. 이건 훈련된 구조조직인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한 60대 자원봉사자가 말했죠. 그냥 도와야 한다는 게 몸에 배었어요. 우린 전쟁도, IMF도, 코로나도 다 그렇게 넘겼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시골 간이역에 잠시 들렀습니다. 작은 대합실엔 군 장병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영무원은 군복 입은 학생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더군요. 그 모습도 낯설었습니다. 도심으로 돌아온 뒤 저는 소방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죠? 그는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린 재난 발생 후 첫 3시간 안에 민간, 군, 행정, 의료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나라. 명령이 아니라 공감으로 작동하는 체계. 그 순간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지 무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줄 아는 국민이 있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날 밤 공항으로 돌아가는 KTX 열차 안에서 창밖 어둠을 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면 이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긴 전시가 아니라도 국민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국방대학교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한미동맹 덕에 한국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를 지킨 건 외교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20세기 내내 세계의 경찰이자 민주주의의 교사처럼 군림해왔죠. 그 시절 저도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은 배운다는 구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국방부 훈련 기록실에서 한 가지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전시 국민 동원 계획, 1,000만 명 병력 확보. 1,000만?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전 국민 참여형 대응 전략이었죠.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그 문서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병역을 마친 예비군이 300만, 민방위 포함하면 800만까지 동원 가능하죠. 거기에 비상시 여성과 노년층까지 포함하면 1,000만은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한 국가 전체가 훈련된 민간 조직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실제 훈련장을 견학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 거기선 주민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걸 왜 배우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린 전쟁을 겪었고 언제든 또 올 수 있다고 배웠어요. 저는 한국이 전쟁을 이긴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잊지 않은 나라라는 걸 뼛속까지 실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에, 무기에, 동맹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기억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훈련으로 남아있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자기 근육을 직접 단련한 나라였습니다. 누가 도와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훈련하고 대비하고 다시 일어선 나라. 국가재난 문자 시스템도 보았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실종자 발생까지
전 국민에게 30초 내로 알람이 전송되는 시스템. 그건 기술이 아니라 국민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죠? 질문하자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우린 패배를 본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국민들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긴 기억을 자랑하지만 한국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억을 훈련합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켰습니다. 한국에서 본 걸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우린 가르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 바라봤던 날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6이라는 숫자가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지만 이젠 그 숫자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귀국을 하루 앞두고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중심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가운데 아주 조용하고 장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장병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벽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 중엔 미국 장병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죠. 그중 하나 윌리엄 E. 리드.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생전에 할아버지가 한국에 참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이곳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이건 그냥 출장 보고가 아니구나. 이건 내 가족의 역사였고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였구나. 할아버지가 전장에서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기술로, 기억으로, 관계로, 훈련으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중이었죠. 그날 기념관 내부의 작은 방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제복을 입은 채 울먹이는 한 노병의 인터뷰. 우리는 한국을 지키러 갔지만 결국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힘은 총이나 미사일, GDP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눈물, 그 기억, 그 억울함, 그리고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다시 일어선 정신. 그날 밤 숙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저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6위라고요? 그건 분명 통계상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그 오류는 너무 낮게 매겨졌다는 의미였어요. 이 나라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쓰인 서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단순히 군사력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 편의 이야기처럼 연결된 나라. 그 서사 자체가 힘이 되는 나라.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본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이 나라는 숫자가 아니다. 서사이고 정신이고 피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강대국의 조건이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출신, 파리 제8대학교 군사사 교수, 나폴레옹과 레지스탕스를 자랑으로 삼던 프랑스 최고 엘리트가 처음 한국 전쟁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보인 반응은 냉소와 무시, 그리고 경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의 땅을 밟고 그들이 버텨낸 흔적을 눈으로 보고 인천의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패배 속에서 승리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기가 아닌 의지, 승리보다 위대한 항복 거부,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살아있는 국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항복의 기록을 가르쳤지만 한국에서 항복이 없는 역사를 배웠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군사학자가 아닌 한국의 증언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쥘 앙리 뒤몽입니다.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파리 제8대학교에서 군사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제 자신이 그 역사였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군요. 나폴레옹의 대포, 레지스탕스의 총성,
덩케르크의 철수. 전쟁은 유럽이 발명했고 문명은 전쟁 위에서 진화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중심이 바로 프랑스였다고 그렇게 믿었고 또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아시아를 하나의 전쟁 주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과 소련이 냉전 장기를 두던 체스판 혹은 제국주의의 실험실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곳엔 사상도 철학도 전술도 없다고 그렇게 단정했죠. 하지만 제자만은 이번 학기 강의 제목 하나에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전기 전술 변곡점, 비서구 전장을 중심으로. 학과장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젠 프랑스 밖에도 눈을 돌려보셔야죠.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프랑스를 빼고도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강의 준비. 처음엔 구색 맞추기용으로 한국 전쟁 자료 몇 개를 들춰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이름, 인천 상륙작전. 인천? 이건 또 어디지? 지명을 지도에서 겨우 찾고 나서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곳에 상륙작전을? 말도 안 되지. 조수간만의 차가 10m 이상, 좁은 수로, 복잡한 갯벌. 상륙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전술적 타당성 0점 줄 겁니다. 그런데 작전 설명서를 읽으며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서울이 함락되었다. 대구까지 밀렸다. 나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동안 군사학자로서 수십 번 수도 함락과 국가 붕괴 사례를 검토했어요. 보통 수도가 함락되면 국가도 같이 무너집니다. 군이 무너지면 정치도 무너지고 국민은 생존을 위해 적에게 굴복하죠. 그게 현실이고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1940년 파리가 점령당했을 때 우리는 비시 정부를 수립했고 많은 국민이 독일에 협력했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이 무너졌는데도 이 나라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 하나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도를 빼앗기고도 전쟁을 계속한다는 건 비이성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비이성이 점점 놀라움으로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록들을 추적하며 낙동강 전선의 이야기에 도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토의 90%를 잃었고 겨우 부산과 대구, 마산 일부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른바 부산 교두보 전선, 외신 기자들은 이미 한국은 끝났다라고 보도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가 흘렀고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깃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진 것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버텼던 거죠. 이 대목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 무슨 힘으로 저 상황에서 계속 싸운 거지? 프랑스에서였다면 그런 상황에선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엔 무너지면 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수도가 불타고도 후퇴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재건을 준비했어요. 전쟁 중에 그런 정신을 유지하는 건 군사훈련이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들의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던 시기,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수업을 멈추지 않았고, 부산에서는 피난민들이 거리에서 태극기를 손수 그려 흔들며 다시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적혀 있더군요. 전투를 이어간 건 군인들이었지만 전쟁을 포기하지 않은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이건 군사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였어요. 조국을 향한 절망 속 희망, 망국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아있던 나라의 영혼. 이때부터 전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의 승패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느냐, 무엇을 위해 끝까지 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나라 정말 대단한데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인천이라 적힌 작전명 뒤엔 반전이 있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이 오기 전 한겨울 바람이 얼어붙은 곳에서 또 다른 기적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흥남 철수였죠.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항. 한국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 북에서 밀고 내려온 중공군의 기세에 유엔군과 한국군은 퇴로를 찾아야 했어요. 그 퇴로가 바로 바다였고 전투가 아닌 생존을 위한 후퇴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배에 실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 병력 외에도 자발적으로 따라온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항구에 몰려들었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들, 부축받는 노인들, 짐 대신 태극기를 쥐고 있는 청년들. 그들은 살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함께 내려가겠다는 각오로 흥남에 왔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상 유례없는 선택이 내려졌죠. 작전 지휘관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철수 작전의 효율을 고려해 민간인은 버리고 병력을 우선 철수시키는 안을 처음엔 지시했어요. 그런데 한국군 장교들과 미군 해군 장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을 남기고 떠나는 건 전쟁보다 더 잔인한 짓입니다. 병사가 살아남아도 국민이 죽으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기록에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척의 배가 등장합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이 배는 원래 60여 명의 승무원만 태울 수 있는 상선이었어요. 무기 하나 없었고 병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단숨에 1만 4천 명의 민간인을 태워 출항합니다. 무기를 실었어야 할 공간에 사람이 들어섰고 화물을 쌓을 자리에 아기들이 누워 있었어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그 배의 선장 레너드 라루는 철수를 마친 뒤 사라졌고 훗날 미국의 수도원에서 평생을 침묵 속에 살다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지켜낸 사람으로. 이 작전으로 구조된 사람은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배가 부족하자 트럭, 포탄 수송선, 유조선까지 동원했고 군인들은 자리를 양보했고 어떤 한국 장교는 배에 오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포로가 됐다고 해요. 나는 끝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유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군사학자로서 수많은 철수작전을 연구했어요. 덩케르크, 사이공, 모길레프. 하지만 단 한 번도 민간인을 위해 군이 물러선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흥남은 전술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선택, 국가의 품격,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낸 순간이었어요. 그 작전 이후 구조된 피난민 가족이 이렇게 회상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살기 위해 배에 탄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되길 바라며 그 배에 올랐어요. 철수는 퇴각이지만 이 작전은 승리였습니다. 무기 없는 사람들의 승리, 총 대신 양심을 택한 전쟁의 예외.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도 전쟁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단순한 문명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그 어떤 역사보다도 처절하고 절박하며 고귀한 무엇. 곧바로 항공권을 알아봤습니다. 강의를 하려면 글로 읽는 아시아가 아니라 직접 밟는 아시아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망국의 그림자 속에서 끝까지 싸운 나라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그리고 유리로 둘러싸인 관제탑.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리던 순간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현대적이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제 두 눈은 더 커졌습니다. 전광판은 세련됐고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고 무엇보다 한국의 공공화장실을 가봤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휴지가 있다. 비누가 있다. 냄새가 안 난다. 그리고 프랑스보다 아니 유럽 어느 나라보다 훨씬 깨끗하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엔 아직도 1950년 폐허가 된 도시의 이미지가 박혀 있었거든요. 무너진 건물, 검은 연기, 바닥에 고인 폐수, 총알 자국.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 어디보다 정돈되고 질서 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곳이 폐허였다고. 7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건물들은 높았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고 신호를 지키고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하철마저 와이파이가 무료였습니다. 우리 프랑스보다 훨씬 발전했잖아.
이건 유럽을 뛰어넘은 미래의 도시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전쟁의 땅이라 배운 곳이 왜 내 나라보다 더 정리되고 더 깨끗하고 더 조용한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항복하지 않았구나.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무너진 걸 완전히 다시 세운 거야. 그 이상으로. 다음 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된 걸까? 도시에서 항구 쪽으로 갈수록 그 시작점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그 모든 변화의 문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1950년 9월의 전장을 통과해 제게 닿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그들은 불가능한 작전을 감행했고 절망의 시간을 뒤엎었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척간두. 벼랑 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순간. 그들이 인천을 선택한 건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마지막 수단이었고 그 선택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인인 제가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를 줄은 몰랐어요. 이 조용한 바다 앞에서 한국가의 진짜 시작을 본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바다, 그들이 상륙했던 해안,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섰던 땅. 모든 것이 조용했고 모든 것이 살아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바다였지만 그 고요함이 제게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런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덩케르크는 철수의 기억이었고 노르망디는 해방의 시작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의 숨결은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항복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프랑스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독일의 공식 항복을 선언했고 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파리는 점령됐습니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망명정부도 있었지만 국가 자체는 항복했고 지도자들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은 서울이 점령당해도 항복하지 않았고 군이 무너져도 국민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제게 그건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왜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문화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는데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왜 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는 한국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지도를 꺼내 프랑스와 한반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영토 면적, 인구, 군사력, 경제. 전쟁 직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세계적인 기술 국가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그와 반대로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국과 나토에 의존했고 수많은 식민지를 잃으며 제국의 자리를 내려놓았죠. 한국 전쟁 당시의 피난민 인터뷰를 다시 들춰봤습니다. 한 노인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잃었지만 나라는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우리가 나라였고 우리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였다. 그건 정부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자각. 프랑스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항복하면 그냥 무너졌고 시민들은 삶을 구걸하거나 도망쳤죠.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는 됐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나라의 역사를 완전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 숨겨진 침묵, 민족의 자존심보다 안락함을 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야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이 나라. 한국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부끄러움을 통해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근육을 시험하는 시험지다. 그런데 한국은 근육이 아니라 심장으로 싸웠다. 그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바로 국민 하나하나였다. 그날 밤 프랑스의 항복 선언문을 다시 읽으며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한국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책을 덮은 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아침 7시 지하철역 앞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인들.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소음을 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어딘가 전장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처럼 보였어요. 일상의 전투를 멈추지 않는 침묵의 전사들이었죠.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들이 지켜낸 건 단지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들이 지켜낸 건 나라라는 생명체의 숨결이었어요. 서울 도심에서 우연히 들른 작은 공원엔 태극기를 든 조형물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국토를 지킨 게 아니라 자신들 안의 나라를 지킨 사람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쟁은 군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민은 늘 뒤에 있었고 정치는 타협을 택했고 저항은 선택사항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선 달랐습니다. 시민이 나라였고 군인만 싸운 게 아니었어요. 남은 사람들 모두가 전선 위에 있었던 겁니다. 흥남에서 아기를 안고 도망친 어머니, 인천에서 총을 든 민간인, 낙동강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국민학교 수업을 멈추지 않았던 교사. 그들은 총 대신 버텼고 그 버팀이 곧 저항이자 투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킨 건 주권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 재건했지만 한국은 전쟁 중에도 자신들의 손으로 피난민을 돌봤고 길을 만들었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가게 지나쳤습니다. 물건을 파는 할머니, 그리고 그 무릎 위에 올라앉은 어린 손녀.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 땅을 지켜낸 진짜 이유였구나. 이 나라의 힘은 무기보다 일상에서 나왔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는 국가를 구조로 배웠고 한국은 국가를 사람의 연결로 지켜낸 민족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항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항복할 대상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항복해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수도가 함락돼도 그 정신이 항복을 거부하는 나라. 그게 제가 몰랐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지킨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나라는 아직도 전 세계 어디보다 살아있다. 이 나라는 지도 없이도 움직이는 나라였고 포기하지 않는 손들이 모여 전장을 넘은 국가였습니다. 며칠간 한국을 걷고 듣고 느끼며 머리보다 가슴으로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항복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용기나 고집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패배 후 협상을 선택했고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독일도 백기를 들며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식적으로 단 한 줄의 항복 문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건 형식일 뿐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형식의 부재가 곧 이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수도가 점령당했을 때도 대통령이 후퇴했을 때도 국토 대부분이 빼앗겼을 때조차 이 나라는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복의 서명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전쟁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국가를 지탱하는 뿌리가 정부나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미 국가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무너져도 군이 후퇴해도 남은 사람이 나라였다면 그 나라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숙소에서 정리해둔 전쟁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항복이란 무엇인가? 전쟁사에서는 보통 다음의 조건이 붙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항복 선언, 군의 무장 해제, 점령 세력의 행정 권한 장악, 피점령지의 체제 전환. 하지만 한국은 이 네 가지 모두를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전쟁이라는 사망 선고를 집단적 생존 의지로 덮은 국민들이었어요.
강의에서 늘 학생들에게 물었죠. 국가는 언제 죽는가?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국토를 잃으면 죽는다. 또 누군가는 지도자가 항복하면 끝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 둘 다를 겪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국토도 잃었고 지도자는 밀려났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고 세계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나라를 보며 전쟁 개념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항복이 끝이 아니라는 것. 진짜 패배는 의지가 무너졌을 때 온다는 것. 한국은 전장에서 밀릴 수 있었지만 국가라는 이름의 의지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박물관에서 우연히 본 흑백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총도 없이 손에 태극기를 든 채 웃고 있는 여인의 사진. 그 웃음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듯 했죠. 한국은 그렇게 이기지 않고도 살아남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기에 결국 이긴 나라가 되었죠. 그날 밤 프랑스에 있는 제 제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강의하려면 이 한 문장은 반드시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나라의 전쟁이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철학이다. 프랑스로 돌아가기 이틀 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별다른 목적 없이요. 그냥 걷고 싶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군사학자였습니다. 프랑스의 전쟁사에 대한 자부심을 온몸에 두르고 유럽 중심의 시야로 아시아를 평가하려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은 나라의 비극적 전쟁쯤으로만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의 보통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청년들, 카페 창가에서 책을 읽는 여학생, 시장에서 장을 보는 어르신들. 이 일상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장면인지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한때 폭격과 폐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이 거리를 걷는 바로 그 시민들이라는 것도요. 전략을 배우려 왔지만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남은 건 무기나 외교의 힘이 아니었어요.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그 한 문장. 그 문장이 수백만 가슴 속에서 동시에 뛴 덕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십 년을 보냈지만 책으로도 문서로도 알 수 없던 전쟁의 본질을 이 작은 반도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강단에 서면 자주 말했습니다. 전쟁은 가장 이기적인 행위이자 가장 절박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품격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품격을 끝까지 지켜낸 나라였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반드시 말할 겁니다. 출국 전날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무명 용사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단지 살아남지 못했을 뿐 이 나라를 살려낸 진짜 주인들이었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싸기 전 제 강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첫 장에 이런 문장을 써넣었어요. 한국은 왕이 항복해도 성이 무너져도 수도가 함락돼도 끝내 국민이 살아있는 한 국가가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유일한 나라다. 이제 강의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단지 전략이나 전술이 아닌 의지로 싸운 나라의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군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한국의 친구로 이 정신을 기억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도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